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이골에 나오는 몬테시노스 동굴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동굴벽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옥매고 있는 사슬을 끄는 자,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온 철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의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와 해가 있는 밝은 세상을 본 철이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굴에 들어와 아직 그림자를 현실로 보는 사람들에게 밖의 세상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때 그는 동굴, 즉 현실 속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오는 모욕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몬테시누스 동굴을 다녀온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자신이 동굴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했을 때 산초는 돈키호테가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의 모험을 쓴 세르반테스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깊이 있는 사유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돈키호테 속 몬테시노스 동굴의 모험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단테의 신곡이죠.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속에 자신이 읽고 들었던 수많은 작품을 삽입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코멘트나 긴 설명을 가하지 않고 아주 간결한 언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테의 신곡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많은 영감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독립된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 간에는 분명 상호 텍스트성이 존재하는데요. 단테의 독서가 만들어낸 신곡에 비해 그 후 약 300년 지난 시점에 살았던 세르반테스의 독서가 만들어낸 돈키호테 속 상호 텍스트성 역시 신곡의 그것에 못지않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게 됩니다. 300년 동안 더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문학을 대표하는 두 작가의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은데요. 먼저 단테의 신곡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중반에 나는 어두운 숲 속에 있었네. 나는 가던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숲은 어둡고 험하고 거칠어 말로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네. 그 숲은 거의 죽은 만큼이나 쓰라렸지만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선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겪은 일들을 말해보려 하네. 내가 어떻게 그 숲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네. 그때 나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내 본래의 길을 떠났다는 것도 몰랐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인생의 중반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쓴 단테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인생의 중반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반이라는 표현을 돈키호테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돈키호테가 한참 모험을 하던 중의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험과 모험들이 중간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일본에서도 시에라 모레나 산에 들어가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만 그때도 돈키호테가 여러 모험을 연속적으로 하던 중에 스스로 결정했던 멈춤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중반 또는 모험의 중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도취와 오만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된 파멸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키호테가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모든 모험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불구하고 왕에게 바치는 사자 두 마리와의 대결을 할 만큼 용기와 기계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요. 그는 우연히 만난 돈 디에고라는 녹색 외투의 기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술을 지나치게 뽐내고 과장하는 말을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보여준 용감하고 자비에 넘치는 수많은 공적이 인정받아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아니면 대다수 나라에서 나의 공적을 담은 책이 나도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지요. 내 역사와 행적에 대한 책이 이미 3만 부나 인쇄되었고 만일 하늘이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수천, 수만 부의 3만 배를 인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외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본인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올시다. 그간의 승리에서 온 자기 오만과 자만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오만의 시점 뒤에 돈키호테는 스스로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글쎄요, 세르반테스의 글쓰기에서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테의 경우와 매우 닮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단테의 신곡을 세르반테스가 의식하면서 쓴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한편 단테가 신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타인과의 만남이지만 결국 자기 내면의 세계와의 만남이며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왜 지옥에 있는지, 누가 천국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글쓴이인 단테가 내린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을 통해 단테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결국 돈키호테가 지나친 오만을 따라오게 되는 파멸을 인지하고 스스로 지하세계로 들어간 것은 이미 단테의 신곡에서 간접적으로 배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테가 지옥으로의 여행을 시작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생 여정에 있었다면 돈키호테는 여러 모험을 하던 중에 동굴로 내려왔고 동굴 밖으로 올라온 후에 다시 모험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의 모험은 그에게 삶의 중반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테의 신곡과 돈키호테의 유사성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바로 단테가 그때 나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기에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돈키호테 역시 다음과 같이 동굴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혼미해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깊고 깊은 잠이 나를 엄습했고 예상치도 않았고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잠을 깨보니 기분 좋은 초원에 와 있는 거야. 가장 사려 깊은 인간이 상상력이 꿈꿀 수 있는 자연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답고 즐거운 곳 말이야. 눈을 닫고는 보고 또 보았지. 난 자고 있는 게 아니었고 정말로 깨어 있었네. 삶과 몸의 중간쯤에 두 인물이 행한 것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단테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돈키호테 역시 동굴이라는 낮고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전의 삶에서 자신이 승리함으로써 빠졌던 자만과 오만의 결과라는 점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문학도였던 단테가 정치에 뛰어들고 그 난장판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 결국 추방당해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지를 전전하던 상황에서 단테 역시 자기 삶의 전반기에 오만에 빠져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 바로 신곡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인가요? 단테는 지옥의 문을 지나면서 로마 창건 이야기 아이네이스를 쓴 베르길리우스를 만납니다. 물론 천국에 있는 베아트리체가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낮은 지역으로 서둘러 들어가는 동안 오랜 침묵으로 목이 쉰 듯 싶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무척이도 황량한 곳에서 내 그 자를 보고 외쳤다. 그대 그림자인가 참사람인가? 누구든 날 살려주시오. 사람은 아니나 옛날에 사람이었다. 나는 시인이었고 오만스러운 인류원이 타버린 뒤 트로이에서 온 앙카세스의 저 정의로운 아들에 대해 노래했었다. 그런데 너는 어인일로 대단한 고통 속으로 왔느냐? 온갖 기쁨의 시작이요 바탕이 될 환희의 산에 왜 오르지 않았느냐? 오라, 그대는 저 널따란 강물처럼 말을 퍼부으시던 베르길리우스님 아니신가요? 나는 겸손한 낯으로 대답하였다. 한편 동굴에 들어간 돈키호테도 몬테시노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그때의 만남을 산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궁전에서 커다란 문 두 개가 열리더니 품이 있는 노인이 나와 내 쪽으로 걸어왔어. 검붉은 빛깔 천으로 만든
망토자락이 땅에까지 끌리는 그런 복장을 했고 수염은 백발인데 허리 밑까지 내려왔지. 손에 무기는 없었고 보통 호두알보다 큰 알로 만든 염주를 들고 있었고 또 타조할 만한 크기의 알로 만든 짧은 염주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나에게 다가와 맨 처음 한 행동이 나를 꼭 껴안는 것이었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 나는 이 성의 성주며 영원한 대수문장이니 내가 바로 몬테시노스이고 내 이름을 따서 이 동물 이름이 지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신곡의 주인공과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지하세계에 도착하여 이미 죽은 자들의 안내를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두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닮은 꼴 중 또 하나가 바로 베아트리체와 둘시네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베아트리체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엠피레오, 즉 최상층에 있다는 점과 같이 돈키호테도 자신의 여인 둘시네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는 점이죠. 이 최상천에는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이 있는 곳인데요. 단테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으나 자신과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베아트리체를 바로 이곳에 위치시켰던 것이죠. 어쩌면 종교적으로 볼 때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작상인데요. 실제로 단테의 신곡이 중세기 마지막이자 르네상스의 첫 문이라고 평가할 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언급합니다만 이렇게 인간인 베아트리체를 최상층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몫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테가 9살 때 베아트리체를 보고 반한 후 그의 가슴에 베아트리체가 평생의 여인으로 자리 잡았던 것도 돈키호테가 잠시 스치듯이 본 시골 처녀 알론사 로렌소를 둘시네라고 칭하고 모든 모험의 성과를 그녀에게 바치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가 행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의 모험을 단테의 신곡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세르반테스는 단테의 신곡을 읽었을 것이고 거기서 창작적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돈키호테에서 몬테시노스 동굴의 이야기는 짧지만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공통점들은 세르반테스가 신곡에서 받은 영향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